내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사돈이 되겠다고? 내가 바람 폈다고 했지? 30년 전 내가 뿌린 거짓말 오늘 내다 돌려준다. 이 남성은 왜 물을 끼얹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인생을 망쳐놓고 사돈이 되겠냐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30년 전의 거짓말은 또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안쪽에 오래된 간판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정식,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명은 따뜻하고 은은했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서울 도심이 퇴근길 인파로 가득 찰 시간이었지만 이 골목만큼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한쪽 창가 자리에 노인 한 명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 2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마치 오랜 세월 그 자세로만 살아온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눈빛,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철, 나이 72, 대한민국 전통 도자기 기업 동해도예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한동철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강진의 작은 마을 가마 옆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자기를 굽고 어머니가 그 가마 앞에서 밥을 짓던 집. 동철이 처음 흙을 만진 건 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이끌어 가마 앞에 앉혀주며 말했습니다. 이 흙이 우리 밥이다. 그 말의 의미를 어린 동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가난했습니다. 아침마다 가마에 불을 지피고 낮에는 흙을 반죽하고 밤이 되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듯 잠드는 나날이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철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마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이 점점 정교해졌고 불의 온도를 읽는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학교였고 그것이 그의 공부였습니다. 25이 되던 해, 동철은 아버지로부터 가마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가마 앞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마는 내 손으로 살려야 한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세월을 지나 72살이 된 한동철은 이 조용한 한정식 집에 앉아 찻잔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자 찻잔, 순백의 바탕에 아무런 무늬도 없는 단순한 찻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찻잔은 그에게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을 지핀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마에 마지막으로 불을 지피고 구워낸 작품이었습니다. 동철은 그 찻잔을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전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곁에 두고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그 찻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올 때마다
동철은 이 찻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한준우, 동철의 아들로 36살의 국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동철은 아들이 미술관에서 일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흙을 만져야 한다. 가마 앞에 앉아야 한다. 그것이 한씨 집안의 방식이라고 동철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우는 달랐습니다. 흙보다 책이 좋았고 가마보다 전시실이 좋았습니다. 두 부자는 그 문제로 한동안 다퉜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철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살아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동철은 더 이상 아들의 직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수빈, 도예 작가였습니다. 동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예 작가, 흙을 만지는 사람. 그래, 그나마 다행이군.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철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찻잔을 통해 손바닥으로 온기를 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가마의 냄새가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흙냄새, 연기 냄새, 불이 타오르는 소리. 동철은 오늘따라 그 기억들이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날 기억이 더 생생해진다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동철은 눈을 떴습니다. 준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동철의 모든 감각이 멈춰버렸습니다. 수빈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6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서울 사람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동철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동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인사를 건네려다 멈춰버렸습니다. 발도 손도 말도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철의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30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영숙, 한동철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강진의 가마터 흙을 반죽하던 젊은 동철의 손, 그 손을 처음 잡았던 여자, 서울에서 내려온 미술사 학생, 흙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렸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영숙은 동철의 가마를 좋아했습니다. 흙냄새를 좋아했고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동철의 손을 좋아했습니다. 이 손이 만든 것들이 좋아요. 결혼한 뒤에도 영숙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철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이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동철은 그 편지를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어. 단 한 문장, 단 14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철은 그날 이후 그 여자를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떠났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지를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 상견례 자리에 사돈으로 앉아 있습니다. 동철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컵. 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철이 그 물컵을 윤영숙에게 끼얹었습니다. 물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동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사돈이 되겠다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의 분노가, 30년의 굴욕이, 30년의 상처가 그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네요. 동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는 순간 동철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연, 38살, 국립미술관 큐레이터, 동철의 딸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실망한 사람이 완전히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네요. 동철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서먹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것은 서먹함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지연은 영숙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이 동철의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은 영숙에게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동철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곧 알아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은 영숙과 살았습니다. 동철과 헤어진 뒤 영숙이 지연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딸은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으며 자랐을까? 동철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그날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두 집안은 첫 만남부터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가장 큰 상처는 동철이 지고 돌아갔습니다. 식당을 나선 동철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영숙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말이 계속해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죽이려던 사람. 30년 전 동철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마에 불이 났던 그날 밤, 평생 모아온 도자기들이 한꺼번에 재가 되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숙이 사라진 것. 동철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마에 불이 난 것도 불운, 영숙이 떠난 것도 불운. 하지만 지금 영숙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동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지연, 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행동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동철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엄마한테 평생 상처 주더니 이제 와서 또 그러세요? 동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줬다고? 지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잖아요. 동철은 그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 지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엄마요. 그 한마디가 동철의 가슴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딸은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도망간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차가운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멀리했던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철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동철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아무것도 모르죠. 동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거 아니오. 영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애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동철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영숙은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 가마 화재 사고 아니었어요. 동철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어요. 그 말과 함께 서울의 밤이 갑자기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란 묻어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흙 속으로 파고드는 나무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동철은 그날 밤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종로의 좁은 골목을 지나고 인사동의 어두운 거리를 지나고 청계천 변의 낮은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른 봄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감각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영숙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 가마 화재 사고 아니었어요. 누가 불을 질렀어요. 동철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마에 불이 난 것은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그리고 영숙이 떠난 것은
가난이 싫어서라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동철이 30년 동안 가지고 살아온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청계천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아래로 물이 흘렀습니다. 밤에 보는 청계천은 낮과 달리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동철은 작업을 마치고 가마를 확인하러 작업장에 갔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마의 온도를 확인하고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고 도자기들이 잘 씻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철은 처음에 자신이 실수로 닫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시작된 불이 작업장 바닥을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자기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빚어온 작품들이 선반 위에 가득했습니다. 동철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자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동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품들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영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버텼습니다. 나 작품들이 다 타잖아. 하지만 영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동철을 끌어냈습니다. 작업장 바깥으로 싸늘한 밤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동철이 기침을 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제대로 가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그 상태로 작업장이 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지켜온 가마가 자신이 몇 년 동안 빚어온 작품들이 한꺼번에 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이 동철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동철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이 밝았을 때 영숙은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동철은 지금도 그 편지의 내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어.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함께 했는지 동철은 그 문장을 읽으며 분노했고 그 문장을 읽으며 서러웠고 그 문장을 읽으며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를 악물었던 힘으로 동해도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철은 눈을 떴습니다. 청계천에 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혼한 아내 박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동철이 들어서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동철은 그 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소연은 늘 그랬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소연의 방식이었습니다. 동철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온 남자들, 그들이 찾아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동철이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올라온 가마장인이 특별한 백자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동철의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업장을 둘러보더니 도자기 몇 점을 집어들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들 우리한테 넘기세요. 동철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넘기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만든 것들 우리가 좋은 값에 사겠다는 겁니다.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팔 생각이 없다고요? 예,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 이름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 하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할 텐데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동철은 당시에 그 말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협박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이후 가마에 불이 난 것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말 다시 하시오. 영숙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동철은 생각했습니다. 만남. 30년 만의 만남. 인사동 찻집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이 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철을 만나야 할 것 같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연은 잠시 동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철은 소연이 이 여자가 고마웠습니다. 인사동의 한 작은 찻집. 동철이 먼저 도착해 앉았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보니 더 늙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이었으니까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동철이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됐네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마에 불이 나기 전에요. 동철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 영숙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자였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소?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아이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전부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댔어요. 누구 이름을?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철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태곤.
서울에서 내려왔던 그 남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도예협회 회장, 미술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 서울대 도예과 출신으로 학연과 인맥으로 미술계 전체를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철이 평생 가장 불편하게 여겨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30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철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영숙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말했으면 어쩌려고요? 당연히 맞섰겠지.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맞설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맞서다가 더 크게 다칠 게 눈에 보였어요. 동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 아이가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당신 옆에 있는 나 때문에 당신이 더 위험해진다는 말을 했거든요. 동철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세워두었던 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가난이 싫다고. 그 말을 보면 당신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면서라도 살아갈 것 같았어요. 동철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떠났다는 말이 진짜 이유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철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의 낡은 지붕 위로 빗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동철은 한동안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왜 그런 말을 했소?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자라면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왜 없냐고. 뭐라고 했소? 영숙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클수록 더 물었고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동철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왜?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지연이가 당신을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지연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동철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딸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배신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오해였습니다. 동철은 찻집을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철은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정리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태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가마에 불을 지르게 한 사람, 영숙을 협박해서 가족을 해체시킨 사람, 그리고 지금도 미술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 동철은 멈춰섰습니다. 빗속에서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치는 사람, 그리고 자신보다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빛을 꺼버리려는 사람. 김태곤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진 가장 위험한 점이었습니다. 김태곤, 나이 66, 한국도예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중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 도자기는 학문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흙만 잘 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이 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해야 한다. 흙만 만지던 장인 출신은 예술이 아니라 공예나 하면 된다. 그것이 김태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30년 전부터 변함없었습니다. 30년 전 서울대 도예과를 막 졸업한 김태곤은 이미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학연이 있었고 집안이 있었고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도자기 유통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작가들의 작품만 유통시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자기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진에서 올라온 무명의 장인 하나가 서울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동철,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그냥 흙을 반죽하며 자란 장인. 그런데 그가 만든 도자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작품은 뭔가 다르다. 흙의 질감이 살아있다. 유약의 발색이 독특하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곤은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어디 가마터에서 올라온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한동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느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김태곤은 한동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곧 경계심이 되었고 경계심은 곧 적개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하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태곤의 계획은 전통 도자기 시장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작가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의 수장이 바로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카르텔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었습니다. 그것이 김태곤에게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갔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한동철의 작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이 아닌 척 포장했습니다.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우리 회사에서 유통시켜 드리겠습니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발을 못 붙이든지. 한동철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김태곤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태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꺾어야 한다.
그냥 꺾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 한동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김태곤은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도자기들, 몇 년 동안 빚어온 작품들, 그것들이 없으면 한동철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에 탄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김태곤은 사람을 썼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30년 동안 아무것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밤, 한동철이 작업장에서 나간 틈을 타서 누군가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마 안에서 시작된 불이 작업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불이 한동철이 빚어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단순히 도자기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을 태웠습니다. 윤영숙이 협박 전화를 받은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밤 일이 시작입니다. 이 다음이 뭔지는 당신도 알겠죠? 영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당신 남편 곁에 있으면 다음에는 사람이 다칩니다. 아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딸, 그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말, 영숙은 동철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동철이 맞선다. 맞서다가 더 크게 다친다. 결국 영숙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동철에게서 약점이 사라진다고,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건드릴 빌미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떠난다고. 그 거짓말이 가장 확실하게 동철을 보호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기 전에 딸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동철의 첫 번째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동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인사동 찻집에서 영숙이 말을 마쳤을 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손이 찻잔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이 가득한 그 손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하나씩 형태를 바꾸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을 향한 분노가 김태곤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동철이 눈을 떴습니다. 영숙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철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그러고 있소?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동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더 심하다는 게 어떤 말이요?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하잖아요. 동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것을, 그 갤러리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숙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곤이 운영하는 도자기 유통회사 있잖아요. 한국 최대 규모라는. 거기서 판매하는 작품 중에 위조품이 섞여 있어요. 동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위조품? 무명 작가 작품을 사서 유명 작가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문화재 감정도 통과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고미술로 속여서 파는 것도 있고 동철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소?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전체를 엮어낼 사람이 필요해요. 동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지연, 딸이었습니다. 국립미술관 큐레이터, 도자기를 다루고 작품의 진위를 감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만약 지연이 이 일에 나선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아버지를 위해 나서줄 리가 없었습니다. 동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찻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그는 한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태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의 가마를 태우고 자신의 가족을 해체시킨 사람. 그리고 지금도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동철에게는 도자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철의 발이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국립미술관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딸을 만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비록 딸이 아버지를 어떤 눈으로 볼지라도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국립미술관은 낮에도 조용했습니다. 동철은 안내 데스크에서 한지연 큐레이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동철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자신을 닮았습니다. 눈빛이 특히 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동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지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할 말이요? 동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곤이라는 사람 알지? 지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동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지?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세요. 동철은 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쪽 빈 복도, 아무도 없는 곳에 멈춰서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언제? 최근에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술관 자료실에서 오래된 기록을 보다가요. 30년 전 신문 기사를 봤어요. 강진 도예가마 화재 사건. 동철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그 기사 아래에 이름이 있었어요. 김태곤. 동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 화재가 우리 집 얘기예요? 동철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동철은 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사실을 얘기할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복도에서 아버지와 딸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오래 묻혀 있을수록 더 강하게 터져 나옵니다. 한지연은 평생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늘 바빴고 그래서 어린 지연은 스스로 공부했고 스스로 꿈을 정했고 스스로 국립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영숙,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딸 하나를 키워낸 여자, 아무 말 없이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일구어낸 여자, 지연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도망간 사람이야.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미술관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이야기였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진에서의 가마 생활, 서울에서 내려온 두 남자, 거절과 협박, 그리고 그날 밤의 화재, 그리고 영숙이 사라진 사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도 풀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동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건 나를 버려서가 아니었어. 나를 살리려고 떠난 거야. 그리고 너를 지키려고. 지연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동철은 덧붙였습니다. 그 사실을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30년 동안 나도 몰랐어.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김태곤 때문에. 그 사람이 30년 전에 저지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위조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몇 주 전부터 미술관 자료실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고미술 도자기 몇 점, 감정가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슈가 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술관 담당자로서 그 작품들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작품의 제작 시기와 흙의 성분 분석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통 도자기에 쓰이는 흙과 실제 분석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연은 더 조사했습니다. 그 작품들이 모두 같은 경로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태곤의 회사, 그리고 그 회사와 연결된 몇 개의 갤러리들. 하지만 지연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술관 자료실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들, 강진 화재 사건 기사,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연결되는 이름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늦게까지 혼자 자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철.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자기 몇 점과 편지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도자기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지연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뜯어도 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크고 굵은 글씨. 그러나 어딘가 흔들리는 글씨. 지연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줘. 왜 떠났는지 이유라도 알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가난이 싫어서라고. 그 말이 진짜라고 믿기가 힘들어. 당신을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내가 더 무너지는 것 같아. 지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지연이 잘 크고 있지?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데 무슨 얼굴로 보러 가겠어. 지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료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까요? 다른 여자와 도망간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까요? 지연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바람 폈어?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미술관에서 뭔가를 봤거든. 영숙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뭘 봤어? 지연은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글은 잘 썼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더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믿어온 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면, 만약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자료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미술 관련 기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당시 신진 작가들의 인터뷰들, 한동철의 이름이 나오는 기사들. 지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들이었습니다. 타고난 감각을 가진 장인이다. 전통 기법을 몸으로 익힌 살아있는 도예가다. 이 사람의 작품은 흙이 살아있다. 지연은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아직 확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 놀라운 기록을 발견한 것이 30년 전 강진 화재 사건 기사. 그 기사에는 화재 원인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로 추정, 수사 중.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화재 목격자 진술 번복 의혹, 그리고 그 기사 안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이름. 당시 서울에서 내려와 강진 일대 도자기 유통을 시도하던 관계자 K씨. K씨.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K씨. 김태곤. 기사는 수사가 흐지부지 끝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바뀌었고 경찰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기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지연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술관 내부의 감정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유통된 고미술 도자기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들의 감정 기록,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흙의 성분, 유약의 성질, 제작 기법, 하나씩 대조하다 보니 이상한 작품들이 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태곤의 회사. 지연은 그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자료 모았어요. 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가 될 것 같은 것들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동철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어요. 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가진 정의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것도 있고 아버지를 닮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정의감은 어쩌면 두 사람이 함께 물려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아둔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빛을 꺼버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도 있습니다. 가마에서 태어나는 불씨처럼 아무리 꺼버리려 해도 다시 살아나는 불씨가 진실은 숨어 있을 때도 냄새를 풍깁니다. 오래된 거짓말은 언제나 어딘가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지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보았고, 수많은 기록을 뒤졌고,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작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모은 것들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위조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태곤의 유통회사를 통해 판매된 도자기 중 17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중 5점은 미술관 내부 감정 시스템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유약 성분이 시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로 표기된 작품에서 현대 화학 성분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감정 결과를 외부 전문가에게 다시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미술관 공식 절차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전통 도자기 전문 감정사를 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조, 5점 모두, 그리고 그 5점 모두 김태곤 회사의 유통 경로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조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조품이 같은 경로를 통해 나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는 김태곤을 직접 연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회장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영숙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사동 갤러리, 낮 시간, 영숙은 갤러리 안에서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김태곤 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지연이 말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설립 초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아.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갤러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지연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회사를 차릴 때 투자를 받았어. 누구한테서? 미술계 원로들. 그 사람들 작품을 정해진 가격에 꾸준히 팔아주는 조건으로. 지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 원로들 중 일부의 작품도 나중에 위조라는 의혹이 있었어. 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즉, 그 사람들 작품을 팔기 위해서 위조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영숙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은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점점 구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태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연결된 미술계 원로들, 그들이 만들어 온 카르텔, 그 카르텔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진짜와 가짜를 섞어온 시간들, 그것이 30년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철이 받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에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연이 말했습니다. 김태곤 혼자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엮여 있어요. 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지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동철이 말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백자. 동철이 물었습니다. 내 백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국가문화재 심사 결과가 곧 나오지 않아요? 동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신청해둔 것이었습니다. 동해도의 초창기에 만든 백자 시리즈가 국가문화재 지정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심사 결과가 나오면요. 아버지 작품이 진짜 전통의 가치를 가진 도자기라는 게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에 발표를 맞추면 김태곤 위조품 사건이 더 극적으로 대조될 것 같아요. 동철은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그 대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 지연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역시 자신을 닮았구나. 동철은 그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마.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흐름. 그 전시는 매년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치인들도 왔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태곤도 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매년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한국도예협회 회장으로서 전통 도자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동철도 참석했습니다. 동해도의 회장으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른둘의 노인이지만 등을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단상 위로 김태곤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도자기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려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철 방향이었습니다.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요즘 장사꾼들이 예술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도자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김태곤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전통은 학문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도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김태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시 자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도자기 감정 결과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연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전시장 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국립미술관 큐레이터 한지연입니다. 김태곤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자료는 최근 경매와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도자기 작품들의 감정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품명, 표기된 제작 시기, 실제 감정 결과, 그리고 그 옆에 붉은 글씨, 위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총 17점의 작품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12점이 위조품으로 판명됐습니다.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동일한 유통 경로를 거쳤습니다. 스크린에 유통 경로 자료가 떴습니다. 김태곤의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강진에서 일어난 가마 화재 사건. 그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 목격자 진술 번복 의혹 기사, 그리고 당시 K씨라고 표기된 인물의 행적 자료. 당시 강진 일대 도자기 유통을 시도하던 서울 사업자가 해당 가마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의 이름은 김태곤 씨입니다. 그 이름이 전시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김태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와 김태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태곤 씨,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김태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전시장 안을 훑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명의 시선, 그리고 저 멀리 한동철의 눈빛,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 30년 전에 그 가마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서 있던 청년의 눈빛이 이제 노인의 얼굴 위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태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전시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시장 가운데 서 있는 딸에게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동철은 딸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없었던 온기가 그 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흙은 깨져도 다시 빚으면 됩니다. 그것이 도자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김태곤이 체포된 그날 저녁, 서울 곳곳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 사이에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 전시장에서 벌어진 일, 한국 미술계 최고 권력자가 경찰에 연행된 일,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미술계 카르텔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곤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자료 속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위조 도자기 거래 내역, 총 46점. 그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거래에 참여한 갤러리 12곳, 감정 결과를 조작한 감정사 3명, 그리고 그 중에는 문화재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도 1명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30년에 걸쳐 얼마나 큰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태곤은 구속됐습니다. 도자기 위조 가담, 사기, 방화교사, 3가지 혐의였습니다. 방화교사는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 번복에 돈을 썼다는 기록이 회사 초기 내부 서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발굴한 자료들이 경찰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풀렸습니다. 진실은 숨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문화재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동철 장인의 백자 시리즈 국가문화재로 지정. 그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동해도의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동철 회장과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동철은 인터뷰를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국가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동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흙은 오래 기다려야 좋은 도자기가 됩니다. 빨리 굽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태곤 씨 사건에 대해서는요? 동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짜는 언제가 드러납니다. 그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다음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동철과 한지연이 처음으로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작은 식당, 화려하지 않은 곳,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색하네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요, 저. 동철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자지간이 오래 끊겼던 말의 실을 다시 잇는 방법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 됐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으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계속했습니다. 평생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동철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나도 포함해서. 지연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도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일만 했어. 찾아가지 않았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연락해도 돼요? 동철이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해. 지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적어도 동철 앞에서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그 다음에는 전화로, 그 다음에는 가끔 만나서. 관계란 원래 조금씩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윤영숙이 동철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인사동에 같은 찻집이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 왜 떠났는지, 왜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 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이 반응이 어땠소? 영숙이 말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동철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는 제대로 됐으면 해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할 거예요. 갤러리도 있고 지연이도 있고.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이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철은 찻집을 나왔습니다. 인사동의 골목길. 4월이었습니다. 봄이 와 있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았고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가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으며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분한 일이 있어도 흙을 반죽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동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지연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나? 강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같이 가겠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요. 단 2글자였습니다. 동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전라남도 강진. 오래된 가마터. 아버지가 불을 지피던 가마. 동철이 처음 흙을 만지던 곳. 지금은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가마도 없고 그냥 흙만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 서서 발 아래 흙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말없이 그 흙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이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집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흙이 조금 부서졌습니다. 강진의 흙, 아버지의 흙, 동철이 말했습니다. 이 흙에서 내가 자랐어.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마디마디 굳은 손, 평생 흙을 만져온 손. 동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할아버지가 나를 가르쳤어. 나는 이 흙에서 배웠어.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려? 동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흙은 깨져도 다시 빚으면 된다는 거.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동철은 손에 들고 있던 흙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깨졌어. 가마도 타고, 가족도 헤어지고, 딸도 잃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빚을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동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진의 들판이 연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바람 속에서 오래된 가마터의 흙 위에서 아버지와 딸이 처음으로 같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동해도의 본사 근처에 새로운 가마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작은 가마였습니다. 동철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 앞에 처음 불을 지피는 날 지연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안이 달아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불이 없으면 태어나지 못해. 지연이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네요.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불 속에서 태어난 사람. 동철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가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30년을 돌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이 불을 만나 도자기가 되듯, 상처가 시간을 만나 화해가 되듯 한동철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깨져도 됩니다.
다시 빚으면 됩니다. 그것이 도자기의 이치이고 그것이 사람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가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강진의 흙과 같은 흙이 서울 어딘가의 가마 속에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옆에서 노인 하나와 젊은 여자 하나가 나란히 앉아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달리면 전라남도 강진이 나옵니다. 도로 양옆으로 눈이 펼쳐지고 멀리 야트막한 산이 이어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곳. 그곳에 작은 가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가마였습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가마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한동철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사람을 불러 쌓은 가마였습니다. 그 가마 앞에 오늘도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가마 앞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타오르는 불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불꽃을 읽었습니다. 가마 안의 온도, 불의 색깔, 연기의 양,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지연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지연도 의자에 앉아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을 봤습니다. 가마에서 타오르는 불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들판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이틀,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대로 지켜야 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지연은 잠시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했겠네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어릴 때 옆에 앉아 있었어.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지연이 자신이 앉은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새로 지은 가마 옆에 어울리지 않게 낡은 의자였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 의자 오래됐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지연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조용히 짚었습니다. 낡고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손이 닿은 자국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동철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강진의 하늘이 천천히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들판이 노을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지연이 말했습니다. 조금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옆에 민박집에서 밥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밥을 먹어봤어요. 미술관 야외 행사에서. 동철이 말했습니다. 미술관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강진에서, 가마 앞에서 먹는 밥 말이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밥을 많이 먹었어. 어릴 때 어머니가 가마 앞으로 밥을 가져오셨어. 아버지는 불을 지키느라 자리를 못 드니까.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은 잠시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어린 동철,
가마 앞에 앉은 아버지, 밥을 들고 오는 어머니,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겠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뭐가?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시절이요. 동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하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멀리서만 봐왔던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영웅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을 가진, 주름이 많은, 말수가 적은,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지연은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이 왔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커다란 소반에 밥과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동철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마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지연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강진 된장이야. 여기 된장이 맛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것이랑 달라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다르지. 햇빛이 다르고 물이 다르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저녁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차를 내왔습니다. 보온병에 넣어온 보리차였습니다. 두 개의 잔에 따랐습니다. 지연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도자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찻잔이야. 백자 찻잔. 지연이 말했습니다. 많이 만들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많이는 안 해. 몇 점만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철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 거야.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동철이 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찻잔 하나를 늘 가지고 다녔어. 아버지가 구워준 것. 너도 하나 있어야지. 지연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지연이 웃었습니다. 동철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강진의 가마 앞에서 밤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씩 떴습니다. 가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어두워지는 들판을 조금 밝혔습니다. 한동철은 그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흙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가마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을 만졌습니다.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흙은 깨져도 다시 빚으면 됩니다. 가마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동철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흙쟁이로 시작해서 가마를 잃고 가족을 잃고 딸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동철의 말이 생각나셨으면 합니다. 흙은 깨져도 다시 빚으면 된다. 깨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겨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따뜻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